예, 화요일뉴스 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6시 30분쯤, 그러니까 약 1시간 좀 정도 뒤면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후보들이 4명으로 추려집니다. 이미 여론조사는 끝이 났고요. 발표만 남았는데 문제는 이 관전 포인트, 그 막차를 타는 마지막 티켓을 거머쥐는 후보가 나경원이냐 안철수냐, 이게 핵심 관전 포인트일 겁니다.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평가로도 이번 경선 결과를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4명만 올라갈 수 있잖아요. 다른 3명은 누가 올라오리라 예상하세요? 김문수 후보, 홍준표 후보, 한동훈 후보. 한동훈, 그래도 한동훈 후보 넣어주시네요. 거기엔 들어올 것 같아요. 안철수 의원은 옆방 아니에요? 방은 가까운데 안철수 의원은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우리 7층 방 모임도 있어요. 안철수 의원도 나 후보님이랑 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또 지금까지 대선 경선에 참여하시지 않고 대선 후보군에 속하지 않았던 지금까지 뭐 1% 받지 못하셨던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지금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나경원 후보가 떨어질 거다. 가슴 아프지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철수 의원 흉본 적은 없는데 뭐 최근에 이상한 말씀 다 말씀하시네. 급한가 봐. 좀 더 자유로운 자리에서 말을 한 저희 국회의사당 앵커스에 출연한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서로 본인들이 올라가고 상대방이 떨어질 거라고 얘기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 여론조사를 딱 보고 누가 4강의 마지막 티켓을 거머쥘지는 예측하기 쉽지는 않은데, 일단 여러 가지 중에 저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될 거는 8명에서 4명을 추리는 건 100% 완전 국민 경선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800샘플씩 해서 지금 조사를 진행을 했고, 네. 양일간 어제와 오늘 아마 이 전화 면접을 통해서 이제 그러게요.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거기서 일단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거기에 일단 이 것만 표집을 해서 그 결과로 아마 이제 이 당락을 결정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번 후보들 보면 8명의 후보 중에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뭐 이런 후보들이 있는 것이고요. 탄핵에 어쩌면 계엄 반대, 탄핵 찬성 속에 섰던 한동훈 후보, 유정복 후보, 그다음에 뭐 이런 후보들이 있는 상황이고, 예. 결국 이제 그 어떤 민심의 결과가 어떤 방식으로 나올 것인지, 지금 일단 현재로는 3강 구도는 뭐 거의 아마 여러 가지 여론조사 통해서 확정이 적인 것 같습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그렇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 3명의 후보는 이제 거의 확실한 것 같고, 예.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티켓 하나, 이거 누가 가질 것인가? 안철수인가 나경원인가? 이 두 개가 이제 제일 관심사인데, 예. 아무래도 이제 일반 대중적 인지도, 특히 대선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안철수 후보가 대중적 인지도는 꽤 높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당내, 즉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는 또 나경원 후보가 또 인지도가 높은 상황이거든요. 저기 자막에 보이다시피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는 것도 비교적 나경원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이 두 어떤 표준만 가지고 이제 계산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렇게 되면 나경원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아마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그저께 진행됐던 TV 토론 결과라든지,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계엄 반대, 탄핵 찬성 강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그 표심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아마 거기서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현정 의원 누구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지금 당도 그렇고, 예. 뭐 저도 지금 추세를 보면 나경원 후보가 조금 유리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어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1시간 뒤면 뚜껑 열어보면 바로 결과 나오니까 이현정 의원의 예상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최근에 처음에는 이제 안철수 후보가 6.1%였다. 다소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나경원 후보 물론 뭐 추세입니다만 이게 엎치락뒤치락하기 때문에 딱 단언할 수는 없거든요. 100% 완전 국민 경선식으로 하지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다. 그런데 최진봉 교수님, 네. 오늘 보니까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일화한 걸 후회한다. 오늘 컷오프 날에 이런 메시지도 내놨단 말이죠. 급한 거죠, 사실은.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4명 중에 1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소위 이런 표현 극약 처방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은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란도 많았고 본인은 탄핵에 찬성을 했지만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제대로 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심지어 본인이 뭐 본인의 신체에 대해서 일부를 얘기하면서까지 그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있다가 막판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번에 좀 밀리고 있다고 하는 긴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여유롭게 이길 수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뭐 출마 선언 때도 한번 하긴 했어요, 광화문에서. 예. 그러긴 했지만 이제 명확하게 본인이 다시 한번 사과를 표명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네 번째 후보가 되기 위한 최종적인 어떤 승부수를 던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구도 자체를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 탄핵에 반대하는 후보 이렇게 2대2로 만들고 싶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지금 어필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내 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나경원 후보를 지지하는 층이 높으니까 예. 거기에 호소해서 표를 더 가져오긴 어려운 상황이니까 무당층 또는 뭐 중도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그건 결국 본인한테는 본인의 선택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됐다고 하는 책임감도 함께 묻게 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경원, 안철수 물론 뭐 이건 대체적인 분석과 관측이고 뭐 나머지 후보가 갑자기 또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 경선판이라는 게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두 사람 중에 나경원, 안철수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한동훈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지금 현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만일 나경원 의원이 오늘 1차 경선에서 올라가 버리면 상당히 유리한 그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면 한동훈 후보가 조금 그래도 해볼 만하다 희망을 가져볼 수가 있고요. 나경원 후보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김문수 후보의 경선 승리가 거의 확정적이다. 이게 누가 올라가냐에 따라. 그러니까 탄핵 반대에 선봉에 섰던 나경원 의원과 아예 탄핵 찬성표를 던졌던 안철수 의원의 지금 막차 티켓 대결이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 찬탄 대 반탄 2대2 구도가 되고 팽팽하게 혹은 나경원 후보가 4강 올라가면 여기는 또 한동훈 후보만 빼면 나머지 김문수, 나경원, 홍준표는 또 반탄 구도가 되니까 이런 구도에 따른 유불리가 확실히 있을 거예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김성태, 천하람 두 사람의 이 관측이 서로 다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성태 의원 얘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면 반탄 대 찬탄 구도가 3대 1이라서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따지면은 그 반탄 쪽이 표가 분산될 수 있다. 충분히 뭐 납득이 가는 그런 설명이라고 저도 이해는 되는데 예.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 누가 올라가든지 한동훈 후보에게 큰 차이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한동훈 후보는 다른 어떤 후보보다도 고정적인 팬심이 있는 것 같아요. 팬덤이요. 네, 팬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 한동훈 후보가 양강에 들어갈 정도의 그 팬덤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예. 그 다음에 뭐 그 후원금 같은 거 모이는 것 봤어 그 발 볼 때에도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후보가 올라가느냐 그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느냐가 한동훈 후보가 양강까지 올라가는 데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그 양강까지 올라가서 그러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최종 후보가 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뭐 그 양강까지는 그냥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큰 두 사람 중에 누가 4강에 오르냐가 한동훈 후보의 큰 변수는 아닐 거다. 다만 여기도 있어요. 이제 천하람 의원 얘기는 뭐냐면 김진욱 대변인님. 이게 안철수 후보가 올라가면 한동훈 후보가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이른바 찬탄파의 분위기가 그만큼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쭉 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해볼 만하고 나경원 후보가 4강 가면 1등은 김문수 후보다. 이렇게 단언을 했어요. 글쎄요, 뭐 지금 이제 각종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안철수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고 못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올라가게 되면 천하람 그 의원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한 부분은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 속에서 예.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또 이 윤심의 강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그렇게 크게 확대돼서 그 구도가 쌓이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다고 한다면 이 부분,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슈화가 보다 더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만약에 이 4강에 올라간다고 하면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또 2인으로 압축되는 과정이 들어가는데 예. 여기에서는 찬탄파 1명, 반탄파 1명으로 압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 과정 속에서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와 한 번 더 일합을 겨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이 쉽게 그냥 지나갈 수 있을지, 아니면 그 과정들 속에서 조금 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할지, 그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태 의원 전 의원의 해석은 이게 표 계산을 해보면 반탄파끼리 본인들이 나눠 가지니까 한동훈 후보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천하람 의원 얘기는 이게 뭔가 전반적인 붐업, 찬탄파의 붐업이 있어야 한동훈 후보가 본인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않다면 김문수 후보가 1등할 거다. 근데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좀 공교로운 건 국민의힘의 경선 룰이 1차 경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4명이 발표되는데, 이 여론조사 100%,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고 국민 여론조사 100%인데 여기 2차 경선은 또 50, 50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차부터는 당원들의 입김이 꽤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 좀 해보면 이현정 의원님. 네. 오늘 나경원, 안철수 누가 4강 안에 드느냐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표본이 많지는 않지만 민심이 윤 전 대통령 탄핵과 파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점쳐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늘 구도를 보면 그런 어떤 좀 분포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이후에 예. 꽤 이제 어떤 이 거리에 시위대가 꽤 영향이 컸지 않습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탄핵 반대의 목소리가 꽤 컸습니다. 예. 컸고 실질적으로 이제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각하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 여론이 많았어요.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이제 변곡점이 있었죠. 결국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8대 0이라는 전원 만장일치로의 어떤 결론을 내렸고, 그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관저에서 사저로 가면서 모두 다 이기고 돌아왔다. 또 뭐 5년 하나, 3년 하나 뭐가 차이 나느냐, 뭐 이런 이야기라든지, 실제로 또 윤석열 신당 창당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지층에게는 그동안 본인들이 어떤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좀 희박해져 가는 단계가 아닌가 싶어요. 즉, 윤 대통령 관계를 일정 정도 이제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나경원 후보도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윤 전 대통령 옹호한 분이었는데, 이제 윤 대통령 이야기 그만하자,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예. 윤 전 대통령을 자꾸 떠올리는 순간 불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여론이 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헌법재판소 이 8대 0 결과가 영향을 미쳤을 것 같은데, 그런 어떤 현상들이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아마 예전에 이제 그 당시에 전당대회 할 때 예. 한동훈 당시 전 대표와 함께 3명의 후보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윤상현, 원희룡, 나경원. 맞아요. 그러니까 이 3명의 후보는 사실은 좀 동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63%의 찬성으로 당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그러한 분위기가 다시 즉 다시 재현될 수 있을 것인지, 물론 그때만큼은 아닐 겁니다만은 예. 그래도 이제 지금부터는 이 보수 지지층들이 좀 전략적 판단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닌가. 예. 즉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어떤 이거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이 부분에 대한 판단으로 넘어온다면 저는 분위기는 조금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1차 컷오프 날 국민의힘 주자들이 오늘 너도 나도 공약 경쟁을 벌였습니다. 가장 세게 맞붙고 있는 두 후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반드시 이 메가폴리스 정책을 실현시켜서 전국에 5개의 서울을 만들겠습니다. 단순한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AI 3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달성하겠습니다. 저는 문과가 아니고 이과입니다. 그때 고등학교 때
이과로 간 목적은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려고 공부를 했어요. 박단 부회장이 경대 나왔지? 그지? 내가 박 회장 선배될 뻔했어. 여야 정치인 중에서 누가 이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타결시키겠다 나선 사람이 없어요. 바로 언론에서 적시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책을 찾자고 오늘 찾아온 겁니다. 저희들이 의료계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집권하면 바로 문제 해결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자, 정책 경쟁 얘기는 잠시 뒤에 또 만나볼 텐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사실 지난 주말에 했었던 홍준표 후보의 이른바 키높이 질문. 이거에 대해서 사실 어제 오늘 온갖 그 일간지 아침 신문 사설들이 다 품격 떨어진다고 홍 시장 많이 비판했었는데 오늘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배신자 프레임에 갇혔다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들 궁금증 봉인 해제했다. 이렇게 추가로 밝혔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글쎄요, 그 봉인이 해제가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변이 있었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심각한 거는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네거티브를 할 상황입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선출이 된다라고 하면 대통령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네거티브 하는 게 제가 이해가 되겠는데 국민의힘 후보들 전체 지지율 다 합쳐봤자 30%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네거티브를 하지? 저는 서로 간에 이렇게 포지티브 해가지고 막 축해 세워줘도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저런 네거티브 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굉장히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거티브 중에서도 인신 공격 중에서도 예컨대 뭐 얼굴이 어떻다, 키가 어떻다, 학벌이 어떻다 이런 거 네거티브 하면요. 이건 그야말로 그 인격 모독적인 그런 거 아닌가? 저는 홍준표 시장님 같이 정치도 오래 하시고 뭐 이것저것 갖출 거 다 갖추신 분이 저런 그 태도를 보이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잠깐만요. 아까 그 공약 경쟁 각 후보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한동훈 후보는 5개 서울, 아예 뭐 손가락 5개까지 펼치면서 그 얘기를 했고요. 아까 부울경, 균형 발전 공약을 목소리 높인 나경원 후보 있고요. 여기 한동훈 후보 있고 청년층 공약 김문수 후보. 아까 의대 정원 문제 해결하겠다라고 해서 의사협회를 찾은 홍준표 후보인데 아까 얘기했던 거 조금만 더 하면 홍준표 후보는 이에 그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 거론했어요. 내가 맞상대할 사람도 트럼프 대통령이고 트럼프 보면 막말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홍준표 후보 이런 취지의 얘기도 했어요. 글쎄요. 그 미국에서의 정치 문화와 한국에서의 정치 문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런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한국의 대통령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된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기 어렵고 많은 국민들께서도 정치는 좀 품격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막말이 우리 정치에서 일상화되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 많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그 지금의 이 국민의힘의 지지층이나 또는 일반 국민들에게 어느 만큼 이렇게 소구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지 저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이 상대를 해서 막말 경쟁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각국의 서로의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한치의 더 그 머리를 더 쓰고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막말로 어떤 경쟁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뭐 두 분 다 공이 홍준표 후보의 저 말을 비판하셔서 뭐 굳이 뭐 기계적 균형을 맞출 필요 없지만 홍준표 후보 말만 한 번 더 해드리면 일단 의대 정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줄기차게 초반부터 반대했었고 그래서 본인이 의대 정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나머지 후보들 청년, 중산층 딱 타깃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요. 최근 후보들의 행보들을 보면 어떤 전략을 쓰는지가 조금씩 더 감이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먼저 스킨십 전략입니다. 해봤죠. 근데 당근도 좀 했는데 저는 중고 기타나 중고 앰프 같은 거 거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좀 얼굴이 알려진 다음부터는 만났는데
막 알아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기만 하는데 막 내고를 너무 심하게 요구해서 아이씨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을 깎아달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근데 이제 그 한동훈 후보가 직접 뭐 당근하려고 막상 대면하면 상대 이제 구매하라는 사람도 많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현정 의원님. 네. 최근에 뭐 유튜브를 켜고 본인 이동 중에도 라이브 방송하면서 뭔가 친밀감을 과시하려고 하는 한동훈 후보인데 특히 최근에 보면 뭐 경주라든지 대구라든지 이런 데 가서 이른바 해피워크 전략. 본인이 직접 그 여론 시민들과 1대1로 만나겠다. 이런 거를 선거 전략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이 SNS 시대,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만 또 이 후보들이 직접 유권자들과 함께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선거운동 방식일 겁니다. 예. 아마 지난 부산 금정구청장 그 보궐선거가 이 상당히 이제 모범이 된 것 같아요.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를 보면 꽤 뒤져 있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데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가 내려가서 이 해피워크 즉 걸어 다니면서 사실상 이제 유세를 하는 이런 이제 선거 방식을 취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하게 되면 좋은 것은 이제 일단 이 많은 유권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세과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팬덤이 있는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을 과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이 한번 이렇게 바이럴이 일어나면 실제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SNS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확산되고 조회수도 꽤 높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결국은 SNS 자체가 이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어떤 행동을 하면서 예. 그것이 SNS 통해서 확산되는 선거 방식. 저는 아마 이번 대선은 대부분 선거가 저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연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볍고 짧게 볼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직접 아마 분들이 나와서 한번 보고 싶은 것들. 뭐 그런 선거 방식이 되면 역대로 이제 선거 방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쨌건 이번에 어떤 좀 특징들은 이 쇼츠를 활용한 이런 어떤 이 파급력. 그다음에 이제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것. 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선거 운동의 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뭔가 전략은 한동훈 후보 쪽이 확실해 보이는데 아까 정혁진 변호사께서 이제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 단단하기 때문에 뭐 나경원, 안철수 누가 올라와도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관측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 네. 여기 제목을 보면 이재명 후보보다 이재명 전 대표보다 2배 빨랐다라고 하면서 이게 정치인들의 후원금 뭐 이재명, 한동훈 이 정도 팬덤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평가들이 많아서 보니까 꽤 빨리 29억 후원금을 채운 것 같아요. 네, 빨리 채웠는데 2배 빠른 건 아니고요.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13시간 50분 걸렸고요. 예. 한동훈 후보는 10시간 55분, 약 3시간 정도 빠른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특징이 있는데 두 분 다 소액 후원자가 많긴 합니다. 10만 원 이하 소액 후원자가 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 93.9%, 예. 이재명 후보는 99%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5% 차이가 나니까 소액 후원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마 시간이 좀 더 걸린 것 같고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분명한 건 한동훈 후보에 대한 팬심은 강하다. 그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후원금 모금에 대한 영향을 미치고 지금 예. 상황에서 어쨌든 일반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강한 팬덤 자체는 실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그 당심이라고 하는 부분을 너무 기대고 있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 대중들에 대한 팬심이 강한 것 예. 이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일정 부분 팬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초는 제공했다 이렇게 봅니다. 스킨십을 넓히겠다. 뭐 많이 걷겠다. 한동훈 후보의 선거 전략은 이렇다면 김문수 후보는 일단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오늘 김문수 캠프에 이 사람도 합류를 했습니다. 저는 5년 전인 2020년에 대통령 문재인에게 구두를 던져 약 9개월 동안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반국가 세력 척결의 최적임자로 김문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신발을 벗긴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위협한 폭력행위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지선을 받는 적절한지. 신발 열사 저분은 신발만 던진 게 아니라 좋은 일들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못한 거 많지 않습니까? 벌써 5년 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신발을 던져 징역 9개월 실형을 받았었는데 오늘 박수영 본부장 김문수 캠프 측 얘기는 국민적 분도 표현할 수 있고 문 전 대통령 잘못한 건 많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 행동 말고도 다른 일도 많이 했다라고 캠프 합류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일단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때 이제 체포가 되긴 됐었거든요. 그렇지만은 1심부터 공무집행방해죄는 무죄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민주당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노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 국민의힘 그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캠프에서는 저 이른바 신발 열사를 이렇게 모셔온다고 하더라도 지지층 결집에 오히려 그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과연 어떤 판단이 맞는지 이제 어쨌든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그 진짜 본선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예. 아마 박수영 그 의원을 비롯한 김문수 캠프에서는 그 이번 경선에서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모셔온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각 캠프별 뭐 정책도 그렇고 캠프 합류 혹은 전략들, 선거 캠페인 전략들을 하나하나 좀 만나보고 있는데요. 저 김진욱 대변인께 이게 좀 궁금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 선관위 부위원장 이양수 사무총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경선 토론 방식을 청년들한테 다 맡겼고 조회수가 민주당 3배 압도했다. 오늘 아침인가요? 뭐 국회 목욕탕에서 강훈식 의원 만났는데 강훈식 의원이 뭐 여러 가지 묻는 거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 이 토론을 많이 관심 갖는 것 같더라. 희화 아니고 흥행은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뭐 그렇게 자평하셔서 마음이 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반응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이번 경선에서 나왔던 그런 많은 모습들, 그것을 과연 2030 세대들은 뭐 긍정적으로 평가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국민들에서 정말 그것이 긍정적인 평가만 있었을까요? 이런 그 대통령 경선을 희화화했다라는 비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경선 과정 중에서 여전히 네거티브 캠페인이 판치고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과연 경선에 흥행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조회수가 조금 더 높게 나왔다, 이것이 과연 흥행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모든 흥행의 기준은 달라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대통령 경선에서의 흥행이란 그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어떻게 본인의 소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그 국가 비전을 얘기할 수 있었던가, 그런 것들이 이 당내 경선뿐만 아니라 경선 이후의 본선에서도 충분히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이 경선의 효과, 효율성 뭐 이런 부분으로 평가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어요. 지금이 저녁 5시 46분이니까 한 6시 반, 6시 30분쯤이면 4강 티켓을 누가 거머쥐냐, 국민의힘 경선판.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시간 직전에 미리 현장을 연결해서 발표까지 생중계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